안녕하세요, 여러분. 참포도나무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정진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머리 아픈 두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두통 중에서도 특히 가장 대표적인 두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편두통, 특히 이 편두통의 최신 치료법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신경외과 중에서도 뇌혈관을 전문으로 하고 뇌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저한테 진료를 오시는 많은 분들은 주로 머리에 관한 증상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증상이 뭘까요? 바로 두통입니다.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두통이죠. 우리 그런 말들도 많이 하잖아요.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 머리 아픈 일이 좀 생겨서 해결을 해야 돼. 이런 말도 있고. 또 여기에 말하는 두통은 밤새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음날 아침에 과음, 숙취로 머리가 아픈 두통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두통은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회가 복잡해지고 발전하면서 두통, 머리 아프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나와 있는 신평원에 있던 자료를 봐도 최근 5년 사이에 두통, 머리 아픈 것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니까 두통이야말로 정말 흔한 증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통 환자를 호소하는 환자가 늘었다는 게 꼭 머리에 생기는 병이 갑자기 증가했다고 보는 건 아니지만요. 뭔가 사회적으로 머리 아픈 일이 점점 많아지게 된 것 같아요. 자, 이 두통은 굳이 통계적으로 보자면 전 세계 인구의 한 50%, 75%까지 거의 3분의 2 정도의 사람들이 살면서 1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두통이라는 증상을 경험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많은 두통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의 두통은 우리가 스트레스성으로 머리가 아프다, 신경 써서 머리가 아프다, 신경성 두통이다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가장 흔한 경우를 긴장성 두통이죠. 머리나 목 뒤쪽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긴장하면서 혈관도 수축을 하고 신경에 자극을 주면서 생기는 긴장성 두통이 가장 흔한 두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그 두통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편두통, 경추성 두통, 후두신경통,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긴장성 두통,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얼핏 떠오르는 두통의 종류들인데요. 국제 두통 분류에 따르면 두통의 종류는 총 200가지 이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네. 그 많은 두통의 원인들 중에서 오늘은 편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오늘도 지금 방송 오기 전에 진료실에서 외래 진료를 보다가 지금 여기 방송 촬영하러 왔는데요.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대화를 하고 진료를 하다 보면 정해진 시간에 사실 우리가 진료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충분히 설명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기도 하고 궁금한 것들이 생기실 수 있잖아요. 오늘 제 설명을 들으면서 그리고 오늘 1시간 가까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문자를 보내주시고 그럼 제가 중간중간 강의 중간중간 제가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통은 크게는 두 가지로 봐요. 1차성 두통이냐 2차성 두통이냐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2차성 두통이라는 건요. 어떤 뇌 자체에 기질적인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생기는 두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기질적인 원인이란 거는 어떤 걸 얘기할까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뇌 종양, 머리 안에 종양이나 혹이 있으면 점점 뇌가 부어오르고 뇌 압력이 오르면서 두통 증상이 생기겠죠. 또 뇌 안에 혈종, 피가 고여 있다든지
뇌에 어떤 염증이 있으면 머리가 아프실 수 있습니다. 또 뇌혈관에 어떤 질환이 있어도 우리가 두통을 느낄 수가 있겠죠. 이런 2차성 두통으로 인해서 생기는 두통들은 대부분 예후가 좋지 않고 심각한 원인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을 구별하기 위해서, 즉 2차성 두통을 감별하기 위해서 뇌에 대한 영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2차성 두통을 확인하는 방법은 뇌 MRI나 CT 같은 거를 찍어서, 즉 영상 이미지를 통해서 뇌 안에 다른 이상이 없는지, 뭐 혈관에 이상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1차성 두통, 그 나머지 거의 99%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1차성 두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편두통, 그리고 긴장성 두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는 편두통이라는 병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이 편두통의 치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편두통 그러면 보통 환자분들이 한쪽 머리가 아파서 전 옛날부터 편두통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른쪽 머리가 아픈 편두통이 있었습니다라고 보통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 편두통이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영어로는 이게 마이그레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어까지 이 기원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말은 옛날 고대 시대에도 머리 아픈 두통, 편두통 증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반쪽 머리가 아픈, 한쪽 머리가 아픈 것을 햄이라는 말은 반쪽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크레니아라는 거는 우리 두개골, 머리뼈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쪽 머리의 통증, 그래서 헤미크레니아라고는 라틴어 말이 헤미에서 H가 빠지니까 마이그레인이 된 거예요. 마이그레인.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마이그레인, 두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꼭 한쪽 머리가 아픈 것만을 편두통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머리 전체가 욱신욱신 쑤시는 그런 통증도 편두통의 흔한 증상입니다. 즉 한쪽 머리만 아프다, 한쪽 관자놀이만 아픈 게 꼭 편두통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편두통은 얼마나 흔한 병일까요? 전 세계 인구의 한 10%, 15% 정도가 편두통을 앓고 있다고 하고요. 이 병은 여성에게 더 흔합니다. 여성 대 남성 비율이 한 3대1 될 정도로 월등하게 여성들한테 편두통 환자들이 더 많은데요. 우리나라 통계도 비슷합니다. 성인 여성의 한 20% 정도까지 편두통을 앓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일반적인 다른 긴장성 두통이나 일반적인 두통과 편두통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지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편두통일 때 한쪽 머리가 더 많이 아플 수 있어요. 한쪽 머리 통증. 긴장성 두통은 전반적인 머리 통증, 또 뒷머리, 뒷목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좀 더 흔하고요.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의 큰 차이점의 하나는 편두통이 훨씬 더 통증의 강도가 심합니다. 좀 더 욱신욱신하고 일상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심한 통증이 생기고, 박동성이라고 그러죠. 맥박이 쿵쿵 뛰는 것처럼 머릿속에 혈관이 쿵쿵 뛰는 듯한 느낌의 통증이 생깁니다. 그에 반해서 긴장성 두통은 어느 정도 우릿하고 둔한 통증은 있지만 막 이렇게 일상생활도 못하고 출근이나 학교도 못 갈 정도로 심한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즉 통증의 강도가 편두통이 훨씬 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굉장히 특징적인 차이가 하나가 뭐냐면 통증이 지속되는 시간이에요. 좀 긴장성 두통은 주로 오후에 더 많이 생깁니다.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바쁘게 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서 머리에 있는 근육이나 목 뒤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을 하게 되면서 점점점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요. 또 대신 이것들이 생겼어도 몇 시간 내에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그런 경과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편두통은
보통 환자분들이 와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는 하룻밤 잠을 자고 나야지만 좋아지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이 아픈 통증이 2-3일 정도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두통 환자분들께 제가 질문 드리는 게, 한 달에 몇 번 정도가 아프신지, 그리고 한 번 아프면 이게 얼마나 지속되는지, 즉 하루 이틀이 지속되는지, 잠을 자고 나서야 정도가 돼야지 좀 두통이 호전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꼭 여쭤보게 돼요. 편두통이 유발하는 요인들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분들한테 좀 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호르몬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뭐 긴장성 두통도 마찬가지지만 뭐 수면 부족이라든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일반적인 긴장성 두통하고 큰 차이점이 나타나는 편두통의 특징이 뭐냐면, 편두통은 이 전조 증상이 생깁니다. 뭐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은 이런 증상들, 또는 주로 눈 증상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불빛이 번쩍번쩍 한다든지, 사물이 뭔가 흐려지게 보인다든지, 뭔가 삐뚤삐뚤하게 보이는 이런 증상들, 전조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전체 편두통 환자의 한 20% 정도 있다고 봐요. 이 편두통의 전조 증상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 이 뇌파의, 즉 뇌 피질의 어떤 전기 신호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영어로 오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뇌를 싸고 있는 대뇌 피질에 전기 방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전기 방전이 되면서 뭐 밝은 빛이 번쩍번쩍하게 보인다든지, 선이 어그러져 보인다든지, 뭐 물결 모양, 또는 환자분들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게, 표현하시는 게 TV가 잘 안 나와서 지지직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또 눈 증상 말고 뭐 이명이 들린다든지, 어떤 특정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또 미각, 이런 데에 이상이 생기는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조 증상이 생기고 그다음부터 바로 곧 이어서 극심한 편두통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편두통을 유발하는, 우리가 뭐 트리거라고 하는데요. 이 유발 요인이 뭐가 있을지 보면, 첫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이 여성한테 편두통 환자가 더 한 3배 정도 많은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여성 호르몬이죠. 특히 생리 전후와 관련돼서 편두통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말하는 그런 두통과 편두통은 조금 양상이 달라요. 편두통의 그 강도가 훨씬 더 일반적인 생리 증후군으로 생기는 두통보다는 훨씬 더 강하고 전조 증상이 동반이 되고요. 또 치료 약물에 따르는 반응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들, 특히 생리 전후에 관련된 호르몬의 변화가 편두통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인들한테 가장 많은 것들이 수면 부족이죠. 뭐 밤에 잠을 잘 못 자거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밤에 평소 자던 거와 다른 패턴의 잠을 잤다든지, 이런 것들. 그럼 과연 수면이 부족한 것만이 두통의 원인일까요? 수면이 너무 과다한 경우에도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흔한 편두통의 유발 원인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편두통을 유발할 때 우리가 음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뭐 치즈나 초콜릿, 어떤 분들은 이 와인, 특히 레드 와인에 섞여 있는 어떤 일정 성분이 본인에게는 일종의 알러지 같은 걸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편두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강한 빛이나 소리, 특히 냄새 때문에 편두통이 유발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향수 냄새, 또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누군가가 지나간
그 향수 냄새 때문에 갑자기 두통이 생긴다든지, 차를 탔는데 어떤 방향제에서 나는 어떤 냄새가 갑자기 편두통을 유발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즉, 어떤 냄새도 굉장히 흔하고 중요한 편두통의 유발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개개인마다 편두통을 유발시키는 트리거, 즉 유발 요인이 굉장히 다르고 다양하고, 또는 그것들이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행동이나 어떤 요인에서 주로 이 편두통이 유발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다면 가능한 한 그런 유발 요인을 피하는 것도 편두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음식, 또 특정한 냄새, 그리고 만약에 레드 와인이 맞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와인을 조금 피하시는 것들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지빈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약물 과용 두통을 진단을 받아서 과용했던 약제를 끊고 먹는 약 주사 맞으면서 뭐 심하게 아픈 날은 줄었는데 잔 두통이 만성적으로 있습니다. 고3이라서 학업을 해야 되는데 꾸준히 치료하고 잔 두통도 좋아지는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얼마나 약을 끊어야 사파 편두통으로 돌아가는지, 이거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저한테 오는 진료실에 오는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고등학생분들이나 젊은 20대 분들도 많습니다. 뭐 사실은 이지빈 양도 질문 주신 분도 저희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문진을 하고 상담을 해야지 이 두통이 우리가 말하는 편두통인지 아니면 그냥 고3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성 두통인지를 먼저 구별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고3이고 학업 스트레스가 많으니까는 학업을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약물이나 주사 같은 치료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질문 주신 이지민 양께서 주신 질문이 마셨던 주사가 어떤 일반적인 진통제 주사인지 아니면 편두통에 대한 전문 치료 주사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화를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다음 또 제가 편두통에 얘기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러면 이 편두통은 왜 생기는가요? 많은 분들께서 두통으로 오셔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그냥 환자분께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편두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저는 편두통이 왜 생깁니까? 라고 당연히 질문을 하시겠죠. 네. 과거의 개념은, 특히 이제 과거라는 것이 뭐 80년대, 90년대에는 이 편두통은 어떤 혈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혈관이 확장하면서, 즉 혈관이 넓어지면서 생기는 통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혈관, 뇌혈관, 혈관 자체는 사실은 통증을 느끼는 감각세포가 없어요. 우리가 사실 혈관에 주사를 맞거나 할 때 여러분 따끔한 걸 느끼시잖아요. 주사 맞을 때 우리가 아픈 거는 이 주사 바늘이 피부를 통과할 때, 즉 피부에는 굉장히 예민한 통증 세포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증 감각 세포를 바늘이 찌르고 지나갈 때 우리가 아픈 통증을 느끼고요. 정작 우리가 혈관을 바늘로 찌르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통증을 느끼지가 못합니다. 근데 혈관이 확장되는데 왜 두통이 생기냐고요? 뇌에는 뇌를 싸고 있는 여러 겹의 막이 있습니다. 뇌막이라고 하는 막이 있는데, 이 막에 굉장히 풍부한 혈액순환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분포를 하게 돼요. 근데 이 뇌막에 분포하고 있는 이 혈관들이 만약에 확장을 하게 되면 이 확장된 혈관으로 인해서 뇌막이 자극을 받게 되는 겁니다.
뇌막이 늘어나거나 자극을 받으면서 우리가 두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맥박이 뛰는 것처럼 욱신욱신 아프다고 느끼는 것은 혈관이 확장될 때의 통증이 아니라 이 혈관이 확장되면서 뇌를 싸고 있는 막을 맥박이 뛸 때마다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통을 느끼게 돼요. 사실 뇌세포 자체, 뇌 자체에도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세포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통을 느끼는 머리 부위는 다름 아닌 뇌를 싸고 있는 뇌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편두통은 결국은 혈관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과거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치료의 목표를 혈관을 수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에 대한 1차 치료약이 엘고타민이라는 약이 개발이 됐습니다. 80년대, 90년대 편두통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1세대 편두통 치료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엘고타민이라는 약은 혈관을 수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편두통이 있으셨던 분들은 우리 여기 상품명으로 나와 있는 종류들이 있어요. 뭐 크레밍, 미가펜, 뭐 카페고트라는 이런 약들, 편두통이 좀 오래 있으셨던 분들은 한두 번쯤은 들어본 그렇게 우리한테 익숙한 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 엘고타민 약에다가 우리가 카페인을 섞어서, 즉 복합제를 만들어서 보통 저 편두통 약들이 많이 나와져 있어요. 우리 카페인, 커피에 들어있는 이 카페인도 혈관의 수축을 도와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엘고타민과 카페인이 복합이 되게 되면 서로 상승 효과가 나면서 좀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나서 저런 편두통의 1차적인 치료제로 몇십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처방이 이루어졌던 약입니다. 크레밍, 미가펜. 더군다나 미가펜이라는 약은 카페인에다가 또 진통소염제까지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약들이죠. 어떤 약에 굉장히 기존에 있는 일반적인 우리가 타이레놀로 대표될 수 있는 진통소염제에는 듣지 않던 통증이 바로 이런 엘고타민 계통의 약을 먹으면 두통이 씻은 듯이 좋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이 약의 반응을 통해서 일반적인 긴장성 두통이 아니고 편두통이라고 진단이 확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약들도 어떤 한계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약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뇌혈관만 수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전신의 혈관에도 이 약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이, 만약에 손발로 가는 혈관이 수축되게 돼서 혈액순환이 적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손발이 저리는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심장에 있는 혈관, 우리 가장 중요한, 뇌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장기인 심혈관계 혈관을 만약에 수축시킨다 그러면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환자한테는 이 엘고타민 편두통 약을 사용할 수가 없는 금기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구역 구토, 이런 것들이 흔한 부작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증상들이 유난히 심한 환자들은 이 약을 많이 복용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반동성 두통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다이어트에서 나오는 말 중에서 요요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이어트 약을 먹고 다이어트 어떤 식단을 해서 체중이 확 줄었는데 그 치료나 그 방법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원래대로 갑자기 빠르게 또는 원래보다 더 살이 많이 찌는 그런 요요 현상이 우리 체중 감소 다이어트를 어렵게 하는,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 편두통에도 엘고타민 약이 이 약을 끊었을 때 오히려 수축했던 혈관에서 다시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피가 가게 되는데 오히려 전에보다 혈관이 더 크게 확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원래 편두통보다 더 심한 두통이 발생하는 반동성 두통이 생기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임산부한테는 자궁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산부한테는 저 약을 쓸 수가 없었고, 또 이게 모유로도 흡수가 되기 때문에 아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임산부나 수유부한테는 두통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두통이 여성분들이 많은데 이런 제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엘고타민이라는 1세대 편두통 약은 점점 잘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편두통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진행되면서 이 복잡하고 원인도 참 원인도 딱 밝히기 어려운 이 편두통의 원인이 단순 혈관 확장만이 아닌 신경의 과활성화, 쉽게 말하면 신경이 너무 과민하게 예민하다는 얘기인 거죠. 신경을 너무 특히 통증을 느끼는 이 통증 신경을 너무 과민하게 만드는 것이 이 편두통의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1세대 이 편두통 약에 이어서 부작용은 더 적으면서 효능은 더 뛰어난 새로운 약제가 개발되게 돼요. 그래서 트립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제2세대 편두통 치료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트립탄이라는 약물은 뇌에서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는 얘기도 하죠. 이 세로토닌의 수용체에 작용을 하는 그런 약이에요. 그래서 1992년에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편두통 치료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립탄 치료제는 뇌혈관뿐만 아니라 뇌 신경에도 작용을 하는 두 가지 타겟에 작용을 하는 좀 더 진보된 개념의 치료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된 그 뇌혈관을 수축해주는 작용도 하고 뇌 주변, 특히 이런 3차 신경계통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통증 물질, 그리고 뇌신경을 과민하게 만드는 이런 물질들을 억제하면서 뇌신경에 염증 생기는 염증성 반응을 차단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훨씬 더 1세대에 비해서는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편두통 환자분들께서는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던 대표적인 이미그란이라든지 졸민, 알모그란, 나라믹 이런 계통의 편두통 계열 트립탄 계통의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 약들의 작용 시간이라든지 발현 속도 이런 것들의 차이는 있지만 이 중에서 환자분들 중에는 이 중에서 어떤 약들이 본인한테는 더 효과가 좋더라 하는 어떤 개인적인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이제 편두통이라는 거는 확인이 됐고 본인한테 어떤 약들이 가장 잘 맞는지를 좀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몇 가지 약들을 짧은 기간으로 환자분께 제가 처방을 드려서 환자분한테 가장 효과가 좋았던 약으로 그 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통 편두통 약 처방을 보통은 저는 이제 외래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제2세대 편두통 약, 트립탄 계열의 약도 효과가 빠르고 좋지만 이 약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 약도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약에 대한 내성이 좀 생겨서 환자분들 경우에는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나 어떤 약들을 먹어서 편두통 약을 먹으면은 예전에는 그냥 한 알만 먹으면 금방 좋아졌는데 어제 그저께는 너무 하루에 너무 아파서 하나로 안 돼서 두 알, 세 알까지 그 약을 먹었어요. 그래도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편두통은 갑자기 어느 정도 3개월, 6개월 치료한다고 그 병이 완치되는 병은 아니라 일종의 관리하는 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편두통 트립탄 계열의 약물이라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또 먹는 약에 대한 부담감이나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위장장애도 생길 수 있고 이 트립탄 계열의 약도 또 한 가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뭐 심장 혈관 동맥이 좁아져 있다든지 하는 심혈관 질환 환자한테 쓰는 데는 여전히 제한이 있는 약입니다. 자, 이런 편두통에 대한 연구가 점점 더 진전을 거듭하면서 2000년대 이후에는 편두통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에 대한 새로운 장이 열렸어요. 특히 이 편두통을 유발하는 것이 CGRP라는 원인 단백질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신경계의 뇌혈관과 신경에 염증을 일으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이 편두통을 일으킨다고 보는데요. CGRP라는 것이 굉장히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뭐 우리말로 풀이를 해도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티드, 뭐 직역을 하면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요. 칼시토닌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에 칼슘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그런 호르몬인데, 이거와 관련된 어떤 유전자 관련 단백질 물질이 결국은 편두통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CGRP가 발견돼서 편두통의 치료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트립탄 계통의 약들은 이미 발생한 통증을 끄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면, 이 CGRP 치료제 약들은 통증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적으로 치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환자분들께 저는 그렇게 설명 많이 드리는데요. 보통 편두통 약은 이렇게 저희가 처방하면서 환자분들께 복약 지도를 합니다. 이 약은 항상 상비약처럼 갖고 있다가 또 지갑에도 넣고 다니고 하다가 편두통 생기는 전조 증상이 생기려고 할 때 얼른 빨리 약을 드십시오. 이미 그 시기를 놓쳐서 편두통이 막 극심하게 심해진 이후에는 사실 그 트립탄 계통의 약들을 먹어도 효과가 굉장히 약합니다. 즉, 우리가 뭔가 불이 나려고 하면 얼른 그 불을 최초 발견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 소화기나 이런 걸로 초기 불일 때 빨리 끄면 그 불이 더 이상 번지지가 않을 텐데요. 이미 불이 번져서 집이나 건물 전체가 훨훨 타고 있는 경우에는 소방차가 몇 대가 와도 그냥 그 불을 끄는 것이 쉽지가 않죠. 즉, 가장 좋은 건 초기에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거기를 소방기구로 빨리 불을 끄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이 새로 나온 3세대 편두통 치료제는 아예 불이 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GRP라는 이 유전자 관련 단백질 물질은 주로 우리 중추신경, 그 중에서도 우리가 3차 신경이라는 곳에 많이 분포를 해요. 이 편두통의 전조 증상이거나 또는 편두통의 증상 중에 하나가 눈알이 같이 빠질 것처럼 아파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3차 신경이라는 건 뇌에 있는 5번 신경인데, 3차 신경은 이 눈 쪽으로 가는 신경, 그리고 우리 뺨 쪽으로 가는 신경, 그리고 우리 턱 쪽으로 가는 신경, 세 가지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즉, 눈으로 가는 신경 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눈의 통증과 눈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유발될 수 있는 건데요. 이 3차 신경계 분절에 많이 분포를 해요. 또 그거 외에 다른 말초신경계의 감각신경 말단이라든지 혈관 주변에도 이 CGRP는 분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GRP가 하는 작용은 일단 혈관을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신경과 혈관의 연결 부위, 이 연결 부위에 이 CGRP가 작용을 하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뇌신경의 염증성 반응을 촉진시키는 거죠. 즉 염증이라는 것이 막 우리가 뭐 어디 곪거나 하는 그런 염증이 아니라 신경의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편두통을 일으키는, 우리가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알고 있는 편두통의 원인이 되는 핵심 병태 생리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CGRP를 어떻게 하면은 억제할 수 있는지 이런 치료법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주사 치료가 있고 먹는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쪽에서 이런 CGRP, 즉 편두통의 원인 물질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주사제들이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승인을 받게 되고요. 상품명으로는 뭐 아조비라는 것도 있고 엠겔러티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편두통에 대한 주사제 치료이고요. 사실 이 CGRP를 억제하는 먹는 약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부터 이 먹는 약에 있는 편두통 치료제, 즉 CGRP를 억제하는 약이 출시가 됐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약물의 보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약값이 비싸서 고가의 약물이라서 먹는 약을 매일매일 하루에 한 알씩 먹어야 되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처방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CGRP 주사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CGRP라는 원인 물질 자체를 차단하는 것과 이 원인 물질이 뇌신경, 뇌혈관에 작용하라는 그 수용체를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즉 원인 물질이 가서 작용하는 거기를 막아버리는 수용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즉 우리가 초기에 나온 불을 끄기도 하지만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어떡합니까? 물 자체로 불도 끄지만 주변에 아직 불이 붙지 않은 곳에 물을 뿌려서 이 불이 퍼지지 않게 하는 거죠. 바로 이 CGRP 주사 치료제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트립탄 계통의 약들이 갖고 있는, 먹는 약들이 가지고 있는 심혈관계 부작용도 없고 약물 과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성도 굉장히 낮다는 안전한 약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제 환자분 같은 경우 이런 분이 있어요. 50대시고 거의 그냥 30년 젊을 때부터 자기는 편두통을 안고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분은 두통이 생기면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고 눈알이 빠질 것처럼 아프고 메슥메슥하는 오심 증상도, 토할 것 같은 증상도 생겨서 무슨 약을 먹어도 잘 듣지가 않고 하루 이틀 정도 지나야지만 2, 3일 정도는 지나야지만 두통이 좋아진다. 그래서 머리가 아픈 날은 출근도 못하고 굉장히 힘들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께 여러 가지 제가 약물 치료를 하다가 결국은 이 CGRP라는 편두통 예방 주사를 맞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 주사를 맞았는데 이 주사를 맞고 한 달 뒤에 제 외래 진료실로 오셨는데 정말 전 지금도 기억나는데 얼굴이 너무 밝아져가지고 방긋 웃는 모습으로 다 제 진료실을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편두통 약을 한 번도 먹지 않고 삶의 질이 너무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책을 보고 하신 말도 아니고 환자가 그대로 한 표현이 제 삶의 질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하고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저한테 오셨습니다. 그래서 잘 맞는 본인에게 잘 맞아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 이런 주사 치료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는 것들을 저는 진료 보는 외래에서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질문 제가 좀 받아보겠습니다. 권휘님께서 안녕하세요. 편두통 타이레놀만 먹는 30대 남성입니다. 타이레놀 먹고는 먹고는 하지만 다른 약은 어떤 걸 먹어야 할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거는 타이레놀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진통소염제죠. 사실 편두통은
혈관이 확장하거나 신경계의 과민 반응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타이레놀 같은 일반 진통소염제는 잘 듣지가 않습니다. 만약 두 가지가 있어요. 권휘님 같은 경우 머리가 아파서 타이레놀을 먹으면 조금 머리 아픈 게 좋아진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의학적인 개념의 편두통은 아니라 긴장성 두통일 가능성이 오히려 많으신 거고요. 타이레놀에 전혀 듣지가 않고 저희가 말하는 트립탄 계열의 편두통 전문 치료제 약을 먹어야만 좋아진다 그러면은 권희 씨는 편두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본인이 타이레놀은 그냥 약국에서도 본인이 구입할 수 있는 약이죠. 그런 진통소염제만 먹어서 해결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진료실에 한번 오셔서 의사와 한번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70대입니다. 두통은 오래됐는데 병원에 가면 편두통이라고 하는데 약이 없다. 진통제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머리가 아플 때는 속이 울렁울렁하고 어지럼증도 난다. 그리고 이렇게 아플 때는 2, 3일 정도 지속이 된다. 많이 힘들어 하시네요. 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단순 두통이라기보다는 편두통일 가능성이 좀 더 많고요. 어떤 진통제를 드셨는지는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과연 일반적인 진통 소염제만을 드셨는지 아니면 편두통의 전문 치료제라고 하는 약을 드셨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2, 3일 이상 지속되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 즉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분들한테 이런 편두통 자체를 유발시키지 않게 하는 CGRP 억제해주는 주사 치료가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만 더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일자목으로 인해서 두통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한번 두통이 올 때면 이런 트리마돌 염산 약을 먹는데 예전에는 두세 번 먹어도 하루에 두세 번 먹어도 괜찮았는데 최근에 하루 2번 먹으면 토할 것 같고 부작용이 납니다. 이제 울트라셋을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간 검사도 받아야 할까요? 질문해 주십니다. 두통의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죠. 경추성 두통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자목, 뒷목에 있는 근육이 많이 수축되면서 생기는 두통이죠. 이런 약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진통소염제, 여기서 질문자분께서 주신 저런 약들은 전형적인 대표적인 진통소염제고요. 특히 저 트라마돌이라는 약은 진통 효과는 굉장히 좋은 약인데 반면에 조금 메스껍고 토하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약들은 너무 많이 드시는데 한계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간이 나빠져서 토하는 증상이 생기는 건 아닐 겁니다. 간 검사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기존의 약에 이런 정도 한계점이 도달하시면 두통의 원인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다른 치료법이 있는 걸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편두통 주사 치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톡스 치료인데요. 원래 우리 보톡스 많이 들어보셨죠? 여성분들이 미용 목적으로 하는 이 보톡스는 원래는 사시라든지 근육 경련 같은 질병에 치료하기 위해서 근육을 마비시키는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의 약을 안전한 정도로 희석해서 주입을 해서 근육을 이완시키는 그런 약입니다. 근데 그게 미용 목적으로 효과가 알려지게 되면서 더 흔하게 쓰는 것들은 사실은 저런 희귀병, 사시나 근육경련 같은 희귀병보다는 우리 일반적으로 미용을 목적으로 굉장히 많이 치료되는 약이죠. 근데 이렇게 전세적으로 수없이 많은 보톡스 주사를 맞고 얼굴이나 안면 쪽이나 머리 쪽에 이 보톡스 주사를 맞은 환자들 중에서 두통 증상이 함께 호전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성 두통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이 보톡스가 만성 편두통의 빈도와 강도를 줄여주는 것이 입증이 된 겁니다. 우연한 발견이죠.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위고비라고 그래서 체중을 감소시키는 약도 원래는 당뇨 치료제로 개발됐다가 살이 빠지는 체중이 감소하는 우연한 발견이 하게 되면서 요즘에는 오히려 체중을 감소하는 목적이 바뀌었고 비아그라는 약도 그런 약이죠.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치료약인데 즉 심장에 먹는 약인데 그게 오히려 다른 용도가 발견이 되면서 다른 용도로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대표적인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톡스 치료도 바로 그렇게 우연히 효과가 발견돼서 2010년도에 미국 FDA에서 이런 보톡스 치료를 만성 편두통의 예방적 치료로 승인을 받았어요. 적응증은 뭐 한 달에 15일 이상 두통이 생기고 그중 8일 이상이 편두통 증상이 있는 경우 이런 환자의 예방적 치료로 보톡스 치료가 적응증이라고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이 보톡스 치료의 작용 원리는 이 톡신 자체, 이 독소가 보톡스라는 이 약물이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되는 것을 억제시켜주고 말초신경에서 이걸 두통으로 느끼는 것을 좀 더 완화시켜주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근육을 긴장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육을 좀 더 느슨하게 풀어주는 거죠. 두통의 많은 원인 중에 이런 신경 전달 물질과 신경의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독성 물질이 나오면 근육도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 아픈 것들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근육을 좀 더 이완시켜주면 우리가 목에 마사지를 받아도 굉장히 두통이 좀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원인으로 뇌신경 편두통 환자한테 보톡스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치료 방법은 보통 이마하고 관자놀이 쪽 그리고 뒷머리하고 뒷목, 특히 이 승모근 쪽에도 주사를 한 30군데 정도 부위에 보톡스 주사를, 이건 의사가 직접 주사를 하게 되고요. 한 3개월 간격으로 주사를 맞게 됩니다. 이 주사도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으신 분들한테는 어떤 약에도 잘 듣지 않던 만성적인 두통이 이 치료로 좋은 효과를 보시는 분들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편두통에 대한 최신 치료법, CGRP를 억제해주는 주사 치료. 이거는 우리가 배나 복부 쪽에 본인이 스스로 맞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피하 주사, 자기가 스스로 키트가 있어서 손쉽게 탁 맞을 수 있고요. 상품명으로는 뭐 아조비나 엠겔러티,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려져 있고, 보톡스 치료는 3개월에 한 번. 대신 이거는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시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또 비교해 보면은 결국 작용 기전은 결국은 뇌 편두통을 유발하는 물질을 좀 없애주고 신경 전달 물질을 없애주고, 특히 보톡스 같은 경우는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두 개 다 만성 편두통, 약물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만성 편두통에 좋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가 있고 보톡스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 맞는 것이고요. 자, 오늘 말씀드린 편두통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해드리면, 편두통은 우선 한쪽 머리만 아픈 것이 아니고요. 또 단순히 뇌혈관이 확장돼서 넓어져서 생기는 단순한 두통은 아닙니다. 복잡한 뇌혈관과 신경의 전달 시스템의 어떤 이상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참거나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대신 최근 들어서 굉장히 다양한 최신 약물,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편두통에 대한 주사 치료, 그리고 단순히 아픈 통증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편두통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근본적인 치료법들은 굉장히 획기적인 의학의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의사와 상담을 하셔서 본인의 불편하신 두통 증상, 편두통인지 아니면 다른 두통인지를 확인하고 이런 치료법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점점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편두통은 이런 병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뭐 수면이라든지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이런 생활 습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머리가 아픈 두통이 다 나는 편두통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뇌에 생기는 중요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질적인 원인이 있는 2차성 두통을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가 편두통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머리가 아픈 두통 증상이 있는 경우는 병원을 찾으셔서 의사와 상담을 한 후에 필요하시다면 뇌에 다른 2차적인 원인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런 최신 나와 있는 좋은 편두통에 대한 주사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법들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그럼 편두통에 대한 최신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정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